이번 주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아일랜드는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반대표를 던졌다. 터키는 군사적 보복을 경고했고 워싱턴은 침묵했다. 이것은 위기의 시작이 아니다. 이것은 그 위기의 가시적인 붕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뒤에 서야 했던 연합은 그들 뒤에 서 있지 않다. 그 연합은 조용히 물러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카메라 앞에서 공식 의회 표결에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공개 기록을 만드는 공식 성명들 속에서 우리는 이번 주에 전체 그림을 살펴본다. 유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토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냐하면 각각의 입장을 모두 합치면 각각의 발언 하나하나보다 더 큰 이야기를 들려주기 때문이다. 시작하기 전에 지금 에프롬 레이포르똥뜨이를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라. 오늘 우리가 분석하는 것은 군사 전략, 종교 정치, 강대국 경쟁, 그리고 서방 동맹의 내부 붕괴가 만나는 지점에 있다. 이것은 전체 그림을 요구한다. 시작하자. 터키부터 시작하자. 이번 주 에르도안의 발언, 터키는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일에 군사적으로 대응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는 말은 수사적 신호가 아니다. 그것은 신중하게 분류되어야 하는 전략적 위치 표시다. 단지 무엇이 말해줬는가 때문만이 아니라 왜 지금인가라는 질문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 순간 터키 외교 정책을 움직이는 계산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는가? 터키는 무력한 행위자가 아니다. 터키는 국내에서 무장 드론, 여러 분쟁에서 실제 전투 효율성을 입증한 바이락타르를 생산한다. 방공 시스템, 강력한 공군, 유능한 해군을 보유하고 있다. 병력 규모로 보면 전체 나토 동맹에서 두 번째로 큰 군대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터키는 러시아제와 미국제 군사 장비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 구매로 인해 심각한 나토 위기를 촉발한 S-400 방공 시스템과 미국제 F-16. 이로써 터키는 인도와 비슷한 위치를 차지한다. 즉 두 강대국 블록과 동시에 군사 관계를 유지하고 전략적 모호성을 통해 그로부터 영향력을 얻는 능력이다. 직접적인 답을 받을 만한 질문은 이것이다. 왜 에르도안은 바로 이 순간을 선택했는가? 이 분쟁의 초기 단계에서 터키는 눈에 띄게 조용했다. 에르도안은 이중 노선 관계를 유지했고 워싱턴과 모스크바로 향하는 채널을 동시에 열어두었으며 이란 및 이스라엘의 적대 세력들과 무역 관계를 유지했다. 외교적으로는 존재감을 보이되 입장을 확정하지 않고 어떤 관계도 위험에 빠뜨리지 않았다. 달라진 것은 파키스탄이다. 이란 미국 협상을 이슬라마바드에서 개최하기로 한 결정이다. 전통적인 중립 장소인 제네바, 빈, 카타르 대신 파키스탄은 이슬람 세계의 지도권이 공개적으로 다투어지고 있는 순간에 엄청난 외교적 격상을 얻었다. 파키스탄은 핵무기를 가진 순위파 다수 국가이며 지역적 무게가 커지고 있다. 현재 세계적 위기에 가장 중요한 외교를 주최함으로써 파키스탄은 영향력 있는 중재자이자 이 분쟁에서 이슬람 세계의 목소리로 자신을 자리매김했다. 터키는 역사적으로 바로 이 역할을 두고 파키스탄과 경쟁해 왔다. 에르도안의 외교 정책은 터키를 순위파 세계의 목소리로, 오스만 제국 위신의 계승자로, 동서양의 다리로, 아랍 국가들이 워싱턴을 의식해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나라로 그리는 이미지 위에 명시적으로 구축되었다. 그리고 이제 앙카라가 준비해왔던 인정을 이슬라마바드가 받고 있다. 스포트라이트가 이동했고 에르도안의 반응은 그가 주변화되었다고 느낄 때 늘 보이는 반응이다. 그는 고조시킨다. 그의 발언은 우선적으로 이란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란은 시아파다. 터키는 수니파다. 그 반대를 주장하는 것이 아무리 편리하더라도 그곳에는 깊은 종교적 연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는 지정학이고 문제는 위치 선정이며 문제는 이슬람 세계가 누가 일어섰고 누가 몸을 피했는지를 지켜보고 있다는 점이다. 에르도안은 큰 소리로 전 세계 앞에서 선언한다. 터키는 부재하지 않았다. 터키는 침묵하지 않았다. 터키는 불편한 진실을 말했고 그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제안했다. 그가 실제로 군사적으로 뒤따를지는 또 다른 문제다. 그 발언 자체가 전략적 행위다. 이번 주 중국 차원은 지속적인 주의를 받을 만하다. 이란에 대한 적극적인 중국 군사 지원을 시사하는 증거들은 이제 서방 주요 언론들조차 이를 보도하는 지점에 도달했다. 그리고 미국의 공식 반응은 너무나 모순적이어서 그 자체가 일종의 확인처럼 보인다. 지난 48시간 동안 로이터와 월스트리트 저널에 유출된 미국 정보 보고서들은 중국을 이란의 순항미사일과 첨단 방공 시스템을 공급하는 공급자로 묘사한다. 기존 수준이었던 어깨발사식 소형 무기가 아니라 순항미사일과 차세대 방공 플랫폼이다. 확인된다면 이는 질적인 고조다.
중국 외교부장은 이 보도들에 관한 질문에 중국은 미국이 협상을 진행한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문장을 다시 천천히 읽어보라. 베이징은 조율된 절제 표현을 통해 소통한다. 중국 외교부장이 만족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그 번역은 이렇다. 우리는 행동할 것이다. 그 불만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며 당신들이 놀랐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뜻이다.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반응은 부인인 동시에 인정이었다. 그는 중국이 순항 미사일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한다고 했다. 왜냐하면 자신은 베이징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마 처음에는 무언가를 공급했을 수 있지만 그는 그것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고 믿지 않으며 확인될 경우 50% 관세를 위협했다. 이것은 명확한 전략을 가진 사람의 반응이 아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믿고 싶어하는 사람의 반응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일 경우의 결과가 그가 감당하고자 하는 것보다 크기 때문이다. 관세 위협은 미국 압박 수단의 한계를 섬뜩할 정도로 정확하게 보여준다. 트럼프가 마지막으로 중국을 140% 관세로 위협했을 때 베이징은 히토류 자석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대응했다. 모든 히토류가 아니라 오직 자석만이었다. 그 결과 워싱턴에는 즉각적인 공포가 발생했다. 자석은 미국이 생산하는 사실상 모든 첨단 기술 안에 들어있다. 위성, 로켓, 유도 시스템, 통신 하드웨어, 제조 구동 장치.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중국은 히토류 자석에 대한 세계적 독점을 쥐고 있다. 미국은 이 손실을 1년 이내에 보완할 수 없다. 그는 물러섰다. 중국은 그것을 알고 있고 중국은 트럼프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이미 140%에서 물러선 정부의 관세 위협은 억제 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이전 상황을 따라오지 않은 관객을 위한 제스처다. 이란에서 미국의 결정적 승리를 막으려는 베이징의 전략적 이익은 그것이 워싱턴에 세계 석유 공급의 20%와 중국 경제의 에너지 공급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50% 관세의 비용을 훨씬 능가한다. 이것은 평가가 아니라 산술이다. 이제 이번 주 유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자. 전체 정치 스펙트럼을 가로지르는 여러 정부들의 입장 일치는 이 분쟁 동안 우리가 관찰해온 점진적 거리두기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을 보여준다. 스페인 총리 페드로 산체스는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유럽은 이스라엘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끝내야 한다. 검토가 아니라 중단이 아니라 종료해야 한다. 그의 주장은 명백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침략이 포괄적 제재를 촉발하는 반면 가자와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은 신중하게 표현된 우려 표명으로 이어지는 이중 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 글로벌 사우스가 지켜보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유럽이 신뢰성을 유지하고 싶다면 위반이 적대제에 의해 저질러졌든 동맹국에 의해 저질러졌든 상관없이 국제인도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이 주장은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다. 그가 지적한 이중 기준은 실제이며 문서화되어 있고 레바논에서 오는 이미지들이 실시간으로 쌓이면서 매일 더 유지 불가능해지고 있다. 잔해로 변한 민간 주거지역, 대규모 강제 이주, 어떤 공식 서사도 더 이상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소셜미디어 피드 속의 체계적 인프라 파괴. 이탈리아 총리 조르자 멜로니는 전통적으로 유럽 주류에서 가장 우파적이고 가장 친미적이며 가장 친이스라엘적인 정부 수반인데 6개월 전이라면 생각할 수 없었을 발언을 했다. 공식 자리에서 그녀는 말했다. 이스라엘은 선을 넘었다. 비례성의 원칙은 개인에게 적용되며 국가에는 더욱더 적용된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이탈리아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황폐화한 전쟁을 통해 그것을 위반했다. 그녀는 이탈리아가 이스라엘에 대한 유럽 제재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녀는 지속적인 휴전, 이스라엘의 점령지 철수, 그리고 전후 단계의 국제적 관리를 요구했다. 조르자 멜로니 포스트 파시스트 이탈리아 민족주의에 뿌리를 둔 정당의 지도자, 유럽의 안보 정책 강경파 중 한 명, 중동 정책에서의 본능이 역사적으로 미국 및 이스라엘 노선과 일치했던 정치인. 그녀가 이 선을 공개적으로 넘을 때 그 뒤의 정치적 계산은 진지한 주목을 받을 만하다. 그녀는 그것이 이념적으로 편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다. 현장의 현실이 그녀와 같은 배경을 가진 정치인에게조차 이전 입장을 유지 불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아일랜드는 팔레스타인 국가성과 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의 수도로 인정했다. 프랑스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세를 공식적으로 비판했다.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아일랜드. 나토 회원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남유럽 블록은 이제 실제 제도적 압력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에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독일은 침묵하고 있으며 이 침묵 자체가 하나의 발언이고 불안한 발언이다. 독일이 이스라엘에 강한 제도적 지원을 하는 역사적 이유들은 잘 문서화되어 있고 정당하다. 하지만 레바논과 갓에서 문서화되고 있는 것 앞에서의 침묵, 오늘날 유럽 정부들 사이에서 더 이상 주류가 아니라 예외적 입장이 된 침묵은 그 자체의 도덕적 무게를 가진 태도다. 그것은 이 시기에 대한 역사적 평가의 일부가 될 것이다. 여기 이 모든 것이 제기하는 질문이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해 분명히 답을 갖고 있지 않다. 나토 회원국인 터키가 미국 동맹국을 공격할 도덕적 군사적 의무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미국 대통령이 침묵한다면 그 침묵은 무엇을 전달하는가? 두 가지 해석이 있다. 첫째, 워싱턴은 자신의 동맹 구조 내부 모순을 관리할 능력을 잃었다. 이란 분쟁의 압박, 군사적 손실, 재정적 부담, 정치적 고립, 제도적 분열이 미국 외교가 연합을 함께 붙잡아 둘 능력을 공동으로 압도했다. 둘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공식 후방 채널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터키의 고조는 공개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더 큰 외교적 틀 안에서 어떤 목적을 수행한다. 두 해석 모두 경고적이다. 첫 번째는 상황이 진정으로 통제 불능이라는 뜻이다. 두 번째는 민주적 책임성이 요구하는 투명성 없이 결정적인 무언가가 협상되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관찰 가능한 증거들, 트럼프의 모순된 발언들, 에르도안과의 어떤 가시적 관여도 없다는 점,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나오는 고조와 완화의 신호들은 두 번째 해석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남는 것은 다음과 같은 그림이다. 미국을 제외하고 사실상 전체 나토 동맹이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중국은 이란에 적극적으로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 터키는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행동을 위협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란 병력의 표적 획득 데이터를 계속 제공하고 있다. 재정 비용은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1,000억 달러를 넘는다. 미국의 군사 능력은 투입된 모든 플랫폼 유형에 걸쳐 체계적으로 저하되었고 국내 정치적 지지는 다가오는 중간 선거를 향해 하락하고 있다. 그 속도는 미국의 이란 내 군사 작전이 따라갈 수 없는 속도다. 개별적인 전개 하나하나보다 더 깊은 질문이 있으며 그것은 공개적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이 분쟁에 관한 논의에서 이스라엘의 생존권이 구체적 행동을 다루기 전에 토론을 끝내기 위한 대화 차단 장치로 사용된다면 우리는 정확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 안에서 이스라엘 국가가 존재할 권리는 이 분쟁 이전의 이란을 포함해 세계의 거의 모든 정부가 공식적으로 승인한 입장이다. 이것은 논쟁적 입장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영토 확장, 요르단강 서안에서 팔레스타인 영토의 병합, 시리아 영토로의 이스라엘 통제 확대, 레바논에서의 배제 구역 설치, 그리고 여러 국제법률 기구들이 국제인도법의 언어로 묘사한 규모의 민간인 피해를 낳은 가자의 군사작전은 이스라엘의 생존권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특정한 법적 도덕적 결과를 가진 특정한 정치적 결정들이며 이 둘을 동일시하고 구체적 군사행동에 대한 모든 비판을 국가의 생존권에 대한 공격으로 취급하는 것은 국제법이 바로 그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책임성을 가로막는 수사적 기교다. 페드로 산체스의 이중 기준에 관한 주장은 관련된 분석적 틀을 제공한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에 적용된 원칙, 무력에 의한 영토 확장은 불법이다. 민간 인프라 파괴는 전쟁 범죄다. 국제사회는 대응할 의무가 있다. 그것은 보편적으로 적용되거나 아니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그것이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면 레바논과 가자에 이스라엘에도 적용된다. 그것이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유럽이 우크라이나에서 방어한다고 주장하는 국제법의 전체 틀은 진정한 원칙이 아니라 선택적 도구로 드러난다. 그리고 인류의 대부분이 살고 있고 세계의 미래 경제적 정치적 무게의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는 글로벌 사우스는 이 결정을 지켜보며 누가 원칙을 위해 서 있고 누가 권력을 위해 서 있는지에 대해 자신들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 방송의 끝에서 상황은 다음과 같다. 이 분쟁의 지정학적 구조는 워싱턴의 공식 성명들이 여전히 곧 다가올 것이라고 선언하는 깔끔한 외교적 해결책에 대해 더 복잡하고 더 위험하며 더 저항적인 것이 되었다. 중국은 이란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 터키는 분쟁에 참여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나토 동맹의 전체 유럽 측은 미국의 입장과 결별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영장이 현직 이스라엘 총리 위에 걸려 있다. 파키스탄은 이슬람 세계의 지도력 역학을 재편하는 방식으로 중재자로 격상되고 있다. 러시아는 워싱턴이 지목하면서도 멈출 수 없는 채널들을 통해 이란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지고 있는 분쟁을 계속해서 성공가대에 있는 작전으로 묘사하고 있다.
현재 워싱턴이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유일한 전쟁은 국내 정치적 해석 주도권을 둘러싼 전쟁이며 그마저도 증거가 쌓이고 독립적 출처들이 공식 성명들이 부인하는 것을 확인하고 미국 대중의 휘발유 가격과 생활비가 적이 아니라 미국 납세자가 부담해서는 안 되는 청구서를 반영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 독일에서 이 전쟁이 만들어내는 에너지 가격은 지정학 뉴스로 다가오지 않는다. 그것은 난방비 고지서로 분기 실적으로 투자 중단으로 다가온다. 지금 에프롬 리포트를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라. 터키가 자신의 발언을 공식적인 군사적 결과로 옮긴다면 분석은 여기에 있다. 중국 무기 공급에 관한 보도들이 작전상의 증거로 확인된다면 분석은 여기에 있다. 유럽이 이스라엘에 대한 다음 제도적 조치를 취하고 독일이 계속 침묵한다면 분석은 여기에 있다. 사실이 먼저, 분석은 그 다음. 이것이 유럽에 독일에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언제나 이것은 에프룸 레포트다.